이번 강의는 공간도형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은 일반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도형을 CT 플러스 스팀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간도형 역시 인공지능 교육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CT 교육에서 어떻게 할지, 물론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보다는 인간지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해결로서 형식화, 추상화하는 문제와 관련된 인간의 사고 과정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문제 해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 행동의 이해에 대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컴퓨테이셔널 사고라고 정의를 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12번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CT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당연히 핵심 개념이 있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내용 요소가 따라옵니다. 물론 저는 이거를 핵심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핵심 개념은 System Thinking Practice입니다. 여기서 어떤 시스템 하에서의 관계의 어떤 이해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또 다른 시각에서 CT 교육을 본다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에 걸쳐서 디컴포지션 알아봤고요, abstraction 일반화 알아봤지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믹 싱킹도 알아봤고, 오늘은 generalization 일반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평면 도형을, 공간 도형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인가, 어떻게 질문을 과거와 틀리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지속적인 사고와 탐구를 자극하고, 그 다음에 타당한 근거와 증거를 요구한다든지, 그렇죠. 토론과 논쟁으로 이어진다든지, 혹은 대답에 대한 이해 깊이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예를 드는 게 그런 거죠. 질문이 좋으면은 다양한 학생들 사이에서 질문에 대한 깊이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제 그걸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만약에 사랑이란 질문을 가지고 한다면 초등학생 대상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충분히 이제 그들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도 있고,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들 사이에 토론과 논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1강서부터 해가지고 쭉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공간도형으로, 공간도형만 세 번째이죠. 그래서 핵심 질문이 공간도형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그리고 공간도형을 어떤 입장에서 일반화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 고전기와 오일러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핵심 개념은, 오늘의 핵심 개념은 분류 알고리즘 또는 모델링이라는 측면도 괜찮습니다만, 시스템적 띵킹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2강 공간도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도형을 분류하여 보자. 공간도형을 사실은 이제 산술로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신화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공간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약간 협소할 수도 있어요. 정육면체, 육면체죠. 그렇죠? 각기둥, 그렇죠. 각기둥 같은 것, 또는 각불. 이것도 이제 오일러 성질을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입체도형으로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쌓기나무 등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서리, 그 다음에 면, 이런 용어도 쓰기도 하죠. 꼭지점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면, 꼭지점, 모서리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이제 우주 바디라고 하는 코스믹 바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도입하는데 이게 이제 플라토닉 바디라고 하는 말도 쓰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저는 코스믹 바디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5가지가 모두 다 존재하죠. 그렇죠? 5가지가 모두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6이 4죠. 정사면체, 6면체, 8면체, 요게 얼마입니까? 12면체, 20면체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은 일선학교에서 이걸 만들기, 종이를 가지고 한다든지 다른 재질을 가지고 만들고 이거를 또 이제 뭐 일반화하는 과정도 나오겠지만 준정다면체 이제 이런 쪽으로도 나가요. 준정다면체. 근데 굉장히 이제 복잡해집니다만 그건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는 봐요. 그래서 이 정다면체는 첫 번째 교수법이 뭐냐면 분류하는 거죠. 왜 5가지밖에 없는가? 물론 이거는 조금 이제 쉽지 않은 주제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접근을 해서 따라서 5가지밖에 없다. 이걸 이제 좀 준비를 해서 이제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경우가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듀얼입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면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점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으로 바뀌었을 적에 나타나는 도형도 역시 같은 것일까? 우리는 이거를 듀얼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교수법을 한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들은 아마 이것을 종이를 이용해 가지고 종이 접기를 통해 가지고 직접 전개도를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그 과정이 가장 이상적이죠. 자와 콤파스를 써가지고 이제 그게 이상적이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럼 이걸 온라인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을 환경적인 것을 반영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CT 교육에서 이 정다면체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상당히 역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신화에 관련된 이야기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시기적으로 보면은 잠깐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고대 그리스의 시기를 얘기할 적에 미케네 문명이 이제 멸망을 하고 나서 대략 400년 동안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불러요. 이때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뭐 외우는 거죠. 뭐 외워가지고 자식한테 알려주고 그 자식이 자식한테 알려주고 뭐 그런 거겠죠. 자, 이제 그러다가 950에서 대략적으로 기원전이에요. 950에서 한 750년 요 사이에 이제 페니키아로부터 알파벳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는 문자로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시기가 바로 아르카익 시대입니다. 이제 문자가 드디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때 활동하던 사람이 누구예요? 호메로스죠. 그렇죠? 750년경에 호메로스가 이제 서사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가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구전되는 것들이었었죠. 그냥 외워서 가르쳐주는 이제 그런 시기였었고, 그 다음이 고전 시기입니다. 고전 시대가 들어오고, 오늘이 바로 이제 고전 시대의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학파라든지 플라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분류를 한다면 헬레니즘 시대. 이때 이 암흑 시대를 제외한 요 세 개의 시대에서 그 신화가 발전되고 정립되는 거죠. 자, 그럼 신화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4원소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5원소도 좀 이따 나오겠지만 4원소를 얘기할 적에 정사면체가 바로 4원소의 불입니다.
6면체는 흙, 8면체는 공기, 그 다음에 20면체가 물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대응되는 신이 있어요. 불이 제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흙, 아이도네우스입니다. 공기가 헤라이고 물이 네스티스라고 하는, 이건 이제 엠페도클레스가 이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시대에 오늘 주제에 대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주로 테오도로스입니다. 기원전 390년대에 활동했어요. 참,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를 알 수가 없습니다. 테오도로스가 있고요. 테아이테투스입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고요. 물론 그 이후에도 이제 사람들이 활동하지만 우리한테 가장 핵심적인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죠. 테아이테토스, 그 다음에 테오도로스, 그리고 바로 이전에 히파수스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고,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구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고 있는 정다면체는, 요거 12는 이제 우주를 뜻합니다. 12는 우주를 뜻해요. 과연 4원소와 우주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전체 틀을 봤는데 바로 4원소와의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사각형을 그려서 이쪽에다가 불, 이건 제우스예요. 그 다음에 정사면체입니다. 공기 8면체이고 헤라를 뜻하고요. 물 20면체, 흙 정6면체입니다. 그러면 불과 흙 사이는 뭐예요? 뜨겁다죠. 불과 공기 사이는 건조하다입니다. 공기와 물 사이는 차다. 그 다음에 흙과 물 사이는 축축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제4원소를 가지고 도형, 그 다음에 신화를 연결해서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제 해석을 했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해석 방법은 물불 공기 흙에다가 이 구조를 보는 거는 고대 이집트인들도 사실은 기원전 거의 이분의 제임스의 주장에 의하면 기원전 5000년서부터 이런 개념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은, 그건 이제 참고를 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 신화는 수학에서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것은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산물이거든요. 인간의 상상의 총체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를 나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실제 그리스의 철학도 마찬가지죠. 그리스의 신화의 비판적 태도로부터 출발한 것이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리스 고전기에서의 철학을 제가 큰 틀로 말씀드리자면요. 자, 그러면 이제 히파수스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이게 왜 히파수스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둘러봐야 될 것이 지금 여기서도 잠깐 나옵니다만은 제4원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제4원소를 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다면체를 한번 둘러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정다면체는 어떤 거냐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발견을 했을까도 중요하죠. 그래서 정사면체하고 정6면체는 누군지 모르지만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람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 중에서 누군지 우리가 추정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은 정12면체입니다. 그 양반이 누구냐면은 히파수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학자들이 나옵니다만 정8면체는 테아이테투스가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약간의 그 기록마다 틀리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저는 온전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정20면체 역시 테아이테투스가 했다. 여기 테아이테투스는 이때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아이테투스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히파수스가 나오는데 히파수스는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면체와 6면체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정12면체의
발견입니다. 히파수스, 그 사람은 누구예요? 히파수스입니다. 그러면 정 12면체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시기에 출생을 했다라고 봅니다. 출생 연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 양반의 생물 연대는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좀 크게 봤어요. 한 20년 차이로 요 시기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략적으로 기원전 5세기 중반경이라고 해야겠죠.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이제 정오각형의 발견이 나타납니다. 작도. 정오각형을 최초로 작도하게 되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플라톤의 대화로 테아이테투스를 좀 봐야 됩니다. 테아이테투스에 보면은 뭐냐면은요, 테오도로스가 이때 활동한 사람이에요. 테오도로스가 루트 3, 루트 4는 필요 없죠. 그렇죠? 루트 5, 루트 6 해가지고 루트 17까지. 루트 9도 필요 없어요. 루트 17까지. 이 숫자들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였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믿는 거죠. 그래서 테오도로스가 이거를 증명을 했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학자들이 주목을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문장에 플라톤이 말한 이 문장에 루트 2가 없어요. 루트 2가 빠져 있습니다. 루트 2에 대한 언급 없이 루트 3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로는 루트 2는 이미 테오도로스 이전에 누군가가 증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테오도로스의 업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가정을 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정설이에요. 그럼 루트 2를 누가 했을까? 물론 이제 루트 5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만 루트 2를 누가 했을까? 그게 히파수스입니다. 시기는 언제예요? 5세기 중반 정도에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5세기 중반을 넘기지 않고 그 정도에는 했을 것이다.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증명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트 2와 루트 5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제 물론 이 루트 5는 1 플러스 루트 5 2분의 황금비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요. 어쨌든 루트 5라고 하는 유리수가 아닌 이 무리수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프리츠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은 이건 정설입니다. 그래서 히파수스가 아까 제가 정 12면체를 최초로 도입했다라고 제가 주장을 말씀드렸죠. 그와 같은 그 수학 사계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럼 히파수스가 정 12면체를 알아냅니다. 정 12면체를 알아내요. 이게 정 12면체고 정 12면체는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정오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평면도형에서도 다뤘지만 이 대각선의 비율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리수가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황금비 1.618 이렇게 나가는 거죠. 618. 이거는 현대적인 표현이고 당시에는 이렇게 식진법의 이런 무한소수 표현을 몰랐거든요. 당연히 모릅니다. 이거는요. 이때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거를 뭐로 표현을 했을까? 그건 염분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은 이건 염분수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유한이죠. 물론 이게 무한계는 아니에요. 유한계의 염분수로 이것을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 인류는 물론 히파수스, 피타고라스 학파 때지만은 루트 2보다는 루트 5를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알았다는 뜻은 루트 5가 유리수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았고 이건 뭘 통해서 그런 거예요? 정 12면체를 통해서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루트 2는 뭘 통해서 아는 거예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히파수스는 이거를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거를 안 알았다는 뜻은 여기서 루트 5를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파수스가 왜 정 12면체를 알았을까요? 당시에 황철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황철석은
이탈리아 남부 쪽에서 이제 나오는 거였는데 바로 이겁니다. 파일라이트, 황철석의 크리스탈입니다. 이탈리아 남부 쪽에서 그러니까 히파수스가 이거를 봤어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정 12면체가 여기 보시면 여기 정오각형으로 크리스탈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색깔 또 바꿀까요? 또 정오각형 나타나죠. 그렇죠? 정오각형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지만은 바로 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히파수스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게 들어왔겠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가정을 한다면 집에다가 장식품으로 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당연히 히파수스는 정 12면체를 당연히 생각을 하고 이거를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만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증명이라는 말도 괜찮아요. 그럼 이 정오각형에서 그러면 한 면이 뭐예요? 정오각형이잖아요. 그러면 히파수스가 생각한 게 바로 이 대각선의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검정색 쓸게요. 대각선의 이 비율입니다. 이 대각선의 비율에서 뭘 알아낸 거예요? 여기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를 알아냈다라고 하는 것이 수학사에서의 정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면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암기고 이런 게 있다, 이런 또는 이제 만들기도 가는 것도 좋지만은 어떤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좀 알아보는 것도 나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루트 2라고 하는 것 또는 루트 5라고 하는 것 이런 유리수가 아닌 것이 발견되면서 사실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붕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원전 400년이 조금 지나면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없어져요. 그래서 그 후기 피타고라스 학파들은 이탈리아 남부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루트 2와 루트 5의 발견, 이 루트 5는 그 황철석 때문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루트 2는 뭐예요? 정사각형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산술화 시키는 거거든. 산술입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산술이에요. 산술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즉 기하학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400년, 기원전 400년 이후 정도까지 이제 유지가 되다가 없어집니다.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그 무리수라고 하는 이 용어, 우리는 무리수라는 말을 써요. 플라톤이 쓴 무리수는 뭐냐면요. 그 그리스어로는 비밀이라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거를 비밀로 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산수라, 그 원주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주율을 플라톤은 이등변 삼각형, 그렇죠? 이런 삼각형을 가지고 원주율을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이라는 것은 이제 이등변 삼각형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루트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여러분 정삼각형에서는 뭐가 만들어지나요? 루트 3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 삼각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하는데 바로 이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플라톤은 원주율 파이를 뭐로 근사하냐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3으로 기하적으로 근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플라톤은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을 원주율의 근사값으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참값으로 생각했는지는 불분명해요. 어쨌든 이제 그 정도이고 상당히 기하적 측면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플라톤의 수학적 가치는, 그분의 가치는 기하적 방법을 발전시킨 최초의 학자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뭐예요? 피타고라스 학파이고 피타고라스 학파에는 산술입니다. 산술이에요. 그래서 산술과
그리고 기하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말하면 산술 작사, 기하 작곡 뭐 이런 식으로 산술과 기하학의 중요성이 이때부터 확립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하 파트로서 정다면체를 제가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다면체가 왜 어떻게 나왔는지. 자, 플라톤 학파가 이제 문을 닫는다 그랬죠. 죄송해요. 피타고라스 학파가 문을 붕괴가 됩니다. 피타고라스 학파가 붕괴되면서 플라톤 학파가 만들어지고 기원 후까지도 유지가 됩니다. 명맥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물론 플라톤 아카데미가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요. 이 자리에 고증적으로 아마 이 자리에 어떻게 건물이 서 있었겠지요. 근데 그렇게 건물이 막 이렇지는 이건 아닙니다. 이런 약간 그 골목 이런 길이 있으면 이렇게 교차로가 있고요. 여기 나무들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여기 정자도 있고요. 어떤 정자들이 여기에 서 있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지.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만나는 문장이 하나,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화면에서. 플라톤 아카데미 입구에 가면은 기하학을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내 집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 학당 입구에 붙여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이 말은 누가 했느냐? 이 말은 누가 했느냐? 트제트제스라고 하는 바로마기도 그래요. 트제트제스라고 하는 비잔틴 시대의 시인이 있었습니다. 비잔틴 시대의 시인인데 이 양반은 12세기에 활동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최초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플라톤 아카데미가 명목상 기원전 6세기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600년이 흐릅니다. 600년이 흐르고 한 비잔틴 학자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플라톤 아카데미 입구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플라톤 아카데미 여기다가 이렇게 편말을 붙였겠죠. 여기에다가 기하를 모르면 여기 들어오지도 마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렇게 문장이 나온 거고요. 그럼 이 뜻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학자는 이런 말을 했겠느냐? 우리가 해석할 때 이 뜻은 기하학을 모르면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산술도, 그러니까 플라톤 시대입니다. 플라톤이라면 산술도 중요하다. 여긴 피타고라스 학파 입장에서의 산술도 무지 중요하다. 그러나 기하학도 이거에 버금가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하학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이지 너 들어오지 말라 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플라톤 아카데미 입구에 뭐 쓰여져 있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다만 이 비잔틴 학자가 그걸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런 문장을 12세기에 이건 기원 후입니다. 12세기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플라톤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화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반화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복잡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정다면체를 깎아요.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 지점을 깎는다든지 또는 중앙 부분을 깎는다든지 그렇죠. 그러면서 도형을 준 정다면체로 확장을 해가요. 그것도 일반화죠. 그렇죠. 정다면체를 준 정다면체로 일반화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방법도 아주 좋아요. 그러나 산술적 일반화라고 하는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뭘까요? 여기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는 공통적인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일반화라고 불러요. CT 교육에서. 그럼 여기 정사면체, 정오면체 또는
정다면차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면체. 좋아요. 피라미드도 상관없습니다. 피라미드 이런 것까지. 그건 뭐야? 사각 뿔이죠. 그렇죠? 사각 뿔.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그런 다면체가 있을 때, 준정다면체까지 포함해서 다면체가 있을 때 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오일러가 발견을 하죠. 여러분 이거 뭔지 알겠죠? 그렇죠? 오일러 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꼭지점의 개수, 요거 꼭지점이죠. 그렇죠? 꼭지점, 요거 이제 모서리, 이런 거 모서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걸 면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이런 거 면. 그 개수를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고, 그 개수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식이 있는가. 즉, 도형이 분명히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성격이 있다는 걸. 그거를 어떤 공통적인 성격.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일반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양한 도형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활동지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뭐예요? 이거를 발견하게, 즉 탐구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이거를 일반화, 즉 이거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증명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대학에 와서의 이제 이야기이지 이게 초중고에서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이제 그리스 신화 얘기에서 그리스 신도 나왔고 아테네도 나왔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행지리도 해야 되는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할지 한번 생각해 보죠. 오일러였으면 이제 상트도 나와야 되겠지만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생각한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테네겠죠. 그렇죠?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이제 가봐야 되는데. 특히 아테네에서도 아마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위치는 잡혀 있나 봐요. 그 플라톤 아카데미가. 그러니까 플라톤 아카데미가 어느 정도 모양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1세기 후반에 로마가 이제 쳐들어왔을 때 로마에 의해서 이제 이게 망가집니다. 완전히 파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증에 의해서 터만 남아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딘지 모르지만은 한번 여기를 꼭 가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리스 신화 얘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신화를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스 신들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올림피스 산에 여기 좀 이상하게 됐는데 여기 이제 구름이 이렇게 있다면 올림포스 산이 한 2,900m 돼요. 2,900m 정도 됩니다. 이 위에 이제 신들이 살고 있죠. 이거를 아이테르라고 불러요. 아이테르라고 부릅니다. 제5원소예요. 그 다음에 요 구름 밑에 여기가 이제 공기라는 용어를 쓰죠. 아에르입니다. 그렇죠. 아에르. 그러니까 그 생성과 소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리스인들이 갖고 있었던 고대 그리스인들이 생성하는 것은 항상 소멸합니다. 그거에 예외가 있죠. 그렇죠. 그게 아이테르입니다. 그러니까 제5원소라고 하죠. 나머지 원소들은 소멸해요. 그러나 아이테르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태양 같은 것이 아이테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꼭 가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한번 설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당연히 온라인 실험실을 운영을 해야 되겠죠. 물론 정다면차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그리고 풀을 이용해서 붙이고 이런 원리죠. 그런 걸 통해서 왜 5개밖에 존재하지 않는가? 뭐 이제 그런 거예요. 게다가 이제 그런 정다면체를 우리가 다양하게 또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구 같은 거를 끼워 놓아가지고 그렇죠. 다양하게 해요. 저도 이제 그런 거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지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불을 밝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이제
파이썬 기반 하에서 온라인 실무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사실은 도형을 그리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활용을 해서 정다면체라든지 어쨌든 도형 지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강의를 12강째 올리는 마지막 강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11강부터 제가 이제 하기 시작을 했지요. 물론 제가 그런 용어도 썼습니다. 오늘 이제 자바 콤파스 얘기도 조금 나왔지만 과연 AI 키트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인류의 역사에 의해서 저는 흑칠판 자 콤파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보다 더 좋은 도구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에 대한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리만입니다. 리만이라고 하는 이 정말 최고의 천재 베른하르트 리만은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서 전 세계 수학을 주도를 하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리만 가설은 아직 해결이 안 됐거든. 그리고 그거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달겨들었던 거고. 그럼 그 리만 가설의 현재까지의 가치는 많은 학자들이 달겨들어요. 그럼 해결을 못해요. 그럼 그것이 과연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뭔가를 도전을 했는데 거기서 의외로 예기치 않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의 브랜치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못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으로 따지면 그거죠. 산 꼭대기, 정말 3,000m 이상 되는 산의 정상이 리만 가설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를 어느 경로를 따라 한 학자가 올라가겠죠. 물론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그런데 도중에 한 해발 2,000m 선에서 정말 아름다운 폭포를 발견한 거예요.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만이라는 이 친구는 공교육을 참 늦은 나이에 받게 되면서 그 성격적으로 어떤 게 있다 그랬어요. 과제를 냈을 때 그걸 제때 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제를 낸다는 뜻은 자기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그거를 해결했을 적에 그걸 과제를 냈던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은 뭐 쟤는 맨날 숙제 안 하는 애로 찍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그걸 아시고 그 특정한 선생님한테 가외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특정한 학생 교장이 찝어갖고 가외시켰다? 그럼 뭐 불공정의 아주 대명사가 돼서 아마 대서특필 나오겠죠. 그렇죠. 뭐 학부모들이 들고 나고 일어나고 난리가 나겠죠. 학생 들고 일어나고 동료 교사들 들고 일어나고 난리 나겠죠. 근데 걔가 그렇게 해서 괴팅링 대학에 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특정 교사가 특정한 학생 숙제도 맨날 늦게 내는 애 걔한테 점수 줄 수 있어요. 점수 못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 점수 주고 따로 불러서 가외를 시켜가지고 대학에 보냈다? 그건 정말 불공정하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는 공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게 불공정한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만이라는 이 학자는 성격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수능 시험 보러 갔다가 킬링 문제를 만나면 정신병이 생긴다 그랬죠. 돌아버린다 그래서 수능 시험장을 뛰쳐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걔를 뭐라고 불러요? 맨날 숙제 안 내는 놈. 시험 보러 갔다가 뛰쳐나오는 정신병자라고 우리는 낙인을 찍어버리겠죠. 그렇죠. 독일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독일과 대한민국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코딱지 많은 차이죠. 제가 뭐 우리가 더 좋은 것도 훨씬 더 많지요. 독일보다 더 좋은 거. 그러나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플라톤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도 사실은 플라톤이 왜 소크라테스를 어떤 방법으로 배신했는가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 포퍼죠. 그렇죠. 칼 포퍼입니다. 이 양반이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썼는데 이 책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교육자들이 꼭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때는 이제 중복해서 읽으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능이나 오늘 평가에 대한 얘기죠.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 열린 사회의 하나의 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열린 사회의 아주 정확한 적이라고 봐요.
칼 포퍼가 말한 그 열린 사회의 적, 그걸 우리나라에 적용을 한다면 나는 수능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기득권 사회에 그런 거죠. 학생이 시험을 봅니다. 너 뭐 맞았니? 수능 시험에서 뭐 맞았니? 예, 저 1등급, 1등급, 1등 이렇게 해서 맞았어. 됐어. 너 기득권. 지금부터 너는 기득권으로 가세요. 저 학생이 봤습니다. 너 수능 시험 뭐 봤어? 5등급하고요. 6등급하고 뭐 9등급 맞았어요. 아, 너 안 돼. 너는 기득권이 될 수가 없어. 이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나라 교육자들은, 초중고 선생님들은 한번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한번 꼭 접해보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특히 이제 플라톤 사상에 대해서 충분히 또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즉 CT 교육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평가는 정말 중요하죠. 제가 12강까지 오는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교수 내용이라든지 교수법이잖아요. 평가가 거의 없었죠. 그렇죠? 11강부터 제가 평가를 얘기하고 있죠. 리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 천재 수학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게 IB에서 하는 평가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요, 인간상이 오고, 인간상 이거 필요 없는 건데요, 핵심 역량이 오고, 교과 목표, 역량, 내용체계, 교수학습, 그 다음에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건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자, IB에서는 평가가 어떻게 나올까요? 평가는요, 맨 처음부터 나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지요. 교과 목표와 평가가 동일시 나와야 되지요. 어떻게 앞에 거 다 나오고 나서 맨 뒤에 가서 평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의 많은 시도를 일선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해서 도입하고 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르친 학생이 땅땅땅 고3 딱 되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수능이죠 뭐. 그런데 그 수능에서 그런 평가가 여러분들이 시도했던 그런 것들, 수행평가가 됐던, 또는 수학 시간에 교구를 쓴다든지 이런 다양한 시도와 그게 맞물리나요? 안 맞물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가 따로, 내용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바뀔 수밖에 없고, 자꾸만 새로운 것들도 성공을 못하는 거고, 선생님들만 정말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그냥 그렇게 돼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같이 가야죠. 그렇죠. 같이 가야죠. 우리는 이걸 공정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은 공정한 시험인가라고 반문을 하잖아요. 과연 수능은 공정한 제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공정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좋아요. 공정할진 몰라도 학생도 행복하지 않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행복하지 않고, 학부모도 행복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를 않아요. 요 부모들은 괜찮겠다. 그렇죠? 1등급 맞은 부모들은 괜찮겠죠. 게다가 의대를 가니까.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은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공정한가? 그 말은 뭐냐면은, 교육적으로 저는 어떤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같이 와야 됩니다.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2022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요. 무조건 이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 방법을 따라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평가도 제가 평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평가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구색을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서 저한테 같이 공부한 내용, 그 중에서 이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스 신화는 인간의 어떤 상상력에 관련된 것으로서는 최고의 걸작입니다. 나는 그래서 현대 대학생들도,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꼭 읽어야 될 필독서의 일본을 나는 그리스 신화라고 봐요. 그건 상상력의 이야기입니다. 상상력이에요. 요거는 제가 히파수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최고의 권위 있는 저널에서 제가 갖고 와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야기들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전문 서적에서 제가 갖고 왔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양반 책 꼭 읽길 바래요. 그래서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이 책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플라톤이 어떻게 소크라테스를 어떤 식으로 배반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될 거고, 물론 플라톤에 대한 사상을 여러분들이 접목하는 데도 좋지만은 한 번쯤 우리나라의 수능 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플라톤의 어떤 사상입니다. 그런 것을 CT 교육에서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 제가 이제 많이 갖고 온 것이 형상 또는 이데아,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를 제가 자주 썼었죠. 자, 그래서 저는 제 12강까지 초등학교에서, 이건 이제 중학교도 관계돼요. 사실 고등학교도 관계되는데, CT 플러스 스팀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나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해야 할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주장을 하고, 맨 마지막에서는 평가까지도 어느 정도 언급을 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제 13강 전체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